무주택자분들은 매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이 바로 강남 사시지는 않을 거니까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지역은 아마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당장 집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매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시기는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상황은 어떤가요? 대출 규제 중에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전세 대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내년분입니다. 올해 거는 은행에서 대부분 한도가 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대출 한도가 세팅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런 이제 규제들은 다 풀고 아마 금융감독권 차원에서도 지금 아마 풀으라고 막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나와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도 실감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계속 금리는 오르는 중입니다. 대출 금리가. 그건 이제 가상금리를 정부에서 올려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달에도 통계를 보니까 0.24%포인트 올랐어요. 기준금리를 두 번 떨어뜨렸는데 지금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대출금리도 이게 조금씩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고요. 다행인 거는 저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어쨌든 소득 제한 기준이 원래 1억 3천이었거든요. 그게 2억으로 이제 높아진 게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집을 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마중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신 분이 한 42% 돼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막 이렇게 집을 사기에 환경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게 계속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42%의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금리가 1%대였으니까요. 물론 4%까지도 하지만 대략 2%만 빌리더라도 지금 상황이 옛날 거의 이런 저금리 상황으로 빌렸으니까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최근에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청약이나 분양 쪽에서도 제가 보니까 특공 중에서 신생아 특공이 좀 늘었어요. 20%에서 한 35% 늘었는가? 내년도에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가를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애를 놓은 분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런 대출 규제 풀리면서 신생아 특례 같은 이런 옛날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마중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유효할까요? 똘똘한 한 채는 아마 양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내년 초에도 먼저 움직이는 수요는 갈아타기 수요일 거예요. 지금 탄핵까지 됐는데 무주택자분들이 막 나서서 집 사고 이러는 상황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마중무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특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들 이렇게 있을 건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좋은 지역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가시려고 해요. 최근에 추세는 두 채 있는 걸 합쳐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가든지 아니면 두 단계 갈아타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서울 외곽에 계시는 분도 서울에 아주 주거선호 지역, 대부분 보면 서울 외곽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하고 이제 경기도 인접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거선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냥 경기도에서 바로 이제 그냥 마포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자금력이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돈이.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전세 살다가 월세로 바꿨다, 보증금까지 다 빼가지고 어차피 한 번 더 타야 될 거,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크잖아요. 이게 중개 보수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두 단계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채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축이 2024년도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주목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우리가 보통 사업시행인가라고 그럽니다.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하고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큰 줄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단지,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이 진행된 단지들, 이런 데들은 조금 수요가 더 붙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에 여의도
거주라든지 그런 사업 인가가 난 지역들에 조금 투자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주거선호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초기 단계의 주거선호 지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매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뭘 사야 되겠다. 무주택자분들이 바로 뭐 강남 사시지는 않을 거니까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지역은 아마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집을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매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시기는 별로 저는 크진 않다고 보고요. 매물 중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쨌든 많이 떨어진 지역 뭐 이런 상품들을 좀 고르시는 게 좋고,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8억 9억씩 되는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어쨌든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죠? 층이나 향에 따라서 이제 그거가 충분히 반영된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저는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제 청약 같은 것들은 어쨌든 무주택자분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많이 가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보셔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이 좋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신축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분양이나 청약 같은 것들은 계속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 이걸 뭔가 하나만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하시면서 가장 좋은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1주택자분들은 뭐 갈아타기 하시면 좋은데요.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지역들도 좋은 주거선호 지역에 좋은 상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크게 뭐 우려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계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무리하게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르는 데가 주거선호 지역이 오르고 본인 가지고 있는 건 많이 안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팔고 일로 갈래쓰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는 절대 않으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갈아타기 하시고 학교 때문에 많이 가시거든요. 목동이라든지 강남 이런 데 가시는 분들 보면 애들 학교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경우는 뭐 그건 필요하시면 그냥 갈아타기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갈아타기 한다는 거는 거래를 두 번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는 거. 근데 이 두 개의 거래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하나만 잘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는 걸 잘하시는 게 좋겠죠. 주거선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실 때 주거선호 지역이 나중에는 어쨌든 더욱 오를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댓글 파는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요걸 잘 사시면 그죠?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잘할 시기를 고르다 보면 오히려 놓칠 수 있으니까 사는 거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내 거 파는 거는 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꼭 내가 해야 되면, 아니 애가 중학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동으로 가야 되면 이게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건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는 거를 잘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좀 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충격받으셔가지고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자기가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너무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인데 지금 아파트와 비하 아파트도 양극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상위 20% 아파트, 하위 20% 아파트 또는 상위 20% 주택, 하위 20% 주택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가 지금 한 10.9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작할 때 4.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2배는 훌쩍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양극화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주택의 양극화가 더 심해요.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요.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걸 다 합친 주택의 5분위 배율은 12.3이에요. 더 벌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방의 단독주택 이런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크게 양극화로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이거 엄청난 걸 두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보유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가 법을 바꿔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전대로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 한 1, 2년 정도는 좀 피곤하실 거예요. 대신에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유를 가지시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너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어떤 분은 한 채만 남겨놓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그러면서 또 사시겠다고 오신 분도 2024년도에 계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2년 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이시고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방향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은데요. 안타까운 점은 여러 개가 있으시면 좀 좋은 상품도 있고 안 좋은 상품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품은 내놓으면 안 팔리실 거예요. 좋은 상품을 그냥 파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좋은 상품을 팔고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똘똘한 채로 가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먼저 팔릴 수 있는 걸 파시고 그렇게 되면 주택이 많이 줄면서 보유세도 줄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남은 것들을 좀 서서히 정리하셔가지고 합친다든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좋은 건 안 파시고 안 좋은 거 팔려고 하시니까 더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 과감하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정책들을 나름은 내놨는데 먹히지 않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안 먹혔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하라고 막 여러 가지를 풀어주는데 수요는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 막 하면서 공급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정부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특례보험자리로 신생아 특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마중무 역할을 해서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졌듯이 이게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공급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수도권은 너무 불안하다고 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걸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 수도권에 있는 데보다는 지방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계속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망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지금 뭔가 특례로 해서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양도세 중반은 아니더라도 양도세 일반 과세는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아예 옛날에 5년 양도세 배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사실 한 2번인가 정부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진작 정책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아주 좋은 정책이었고요. 금융 같은 부분에서 특례보험자리론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수요 진작 정책을 같이 하면서 공급을 해야지 공급이 나오지, 공급만 하고는 수요는 꽉 묶어 놓는다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뭐 다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 문제는 계속 시달릴 거예요. 그러면 수요를 좀 진작시키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